네,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의 향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지난해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안미현 검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안미현 검사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김필성 변호사께 궁금한 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이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커가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뭐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횡령 배임 혐의,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뭐 크게 세 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제가 영장을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횡령 배임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그 코링크 및 코링크의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 횡령과 배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링크의 투자사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통화 녹취록도 그러니까 공개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되는지 좀 어려운데요. 사실 먼저 허위 공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추정되는 걸로는 조국 일가의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공시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부정거래 부분은 이제 아마 자본시장법 제 178조 1항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규정이 그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허위 표시하는 경우, 무슨 뭐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포괄적 규정이어서 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한계는 이제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 이제 그 관심사는 오촌 조카 자체가 관심의 인물은 아니고. 오촌 조카로부터 비롯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 향하느냐,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를 찍고 조국 장관하고까지 가느냐, 결국은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일단 먼저 이전부터 오촌 조카의 혐의와 정경심 교수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 관련 의혹들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물론 뭐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이제 해당 펀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이 됐고 이 과정에서 그 오촌 조카가 펀드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이번에 그 물론 이제 구속영장 이걸로 청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부분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 그 조국 장관의 조카가 벌인 범죄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 가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국 가족은 출자자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펀드가 조국의 가족 펀드라고 아예 이름이 붙여서 간단히 얘기하면 조국 가족이 출자한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의혹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해당 펀드가 사실상 조국 일가의 개인 펀드고 직접 운영하는 펀드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이면은 아마 정 교수와의 연관성 문제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의혹들이 사실상 서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촌 조커가 해당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금까지 횡령을 했다면 해당 펀드를 조국 일가가 직접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몰랐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할 수는 어렵겠지만 반면 정 교수 등이 펀드의 투자처까지 직접 지시할 정도로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오촌 조커가 이렇게 쉽게 횡령 배임을 했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혹이 충돌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가 사실 중요한
이제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천조카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면서 현재 지금 펀드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쪽으로 확 쏠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면은 정 교수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어제부터 나왔던 보도를 종합을 하면 코링크 그냥 코링크라고 부를게요. 줄여서 코링크가 설립이 된 게 2016년 초 2월인가 그런데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게 그 전엔 2015년 말이었고 이 5억 가운데 2억 5천을 가지고 이 코링크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할 때 오촌 조카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결국은 그러니까 코링크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 그것도 물론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법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요. 저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 중에 일부를 자기 회사 설립하는 데 넣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는 모르는 상태에 돈만 빌려준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 사이에 일종의 약정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 그리고 너의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만들고 싶으니 차명 출자. 차명 출자를 할 테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달라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사실은 앞으로 더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촌 조카가 그렇게 거액의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내용에 보면 그 빌려갔던 5억을 나중에 또 갚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볼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빌려줬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차명 출자로 바로 단정지어서 연결짓기는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 부분이 확보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오히려 말씀이신가요? 반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횡령 배임 부분이 중시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만 나타난 그 현상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의 묵인이나 내지 사전 어떤 뭐냐면 그 교감하에 횡령이라고는 행위로 나타났지만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 돈 빼돌리기였을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횡령 배임이 아니죠. 애초에 그러면 횡령 배임 그러면 아예 죄목으로 횡령 배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오촌 조카를 찍고 정경심 교수로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특수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부 수사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주변 인물을 먼저 치고 주변 인물들의 어떤 주변적인 그 의혹, 혐의점부터 먼저 쳐서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여 들어가는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조여 들어가는 이런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특수부의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트한 그런 수사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 사실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일종 약점이 잡히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 잡히는 것이 돼서 그런 경우에 그들이 진실을 얘기할지 아니면 일종의 플리바게닝처럼 그 자기들이 그걸 범죄 사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유리한 내용을 조작해서 얘기할지 사실 이런 위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검찰이 특수부에서 이거를 잘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빌려줬던 5억 뭘 나중에 돌려줬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의혹이 이제 그 이어져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차명 출자 아니냐. 그럼 차명 출자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라는 투자 운용사 설립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코링크라고는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에도 그럼 출자를 했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투자사 운용과 펀드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건데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러면
차명 출자냐 아니냐 여기서 모든 게 갈려진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물론 참여 출자라서 예. 본인 회사라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예.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나아가서 펀드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제기됐던 그 코링크가 그 투자했던 또 하나의 옵션이 WFM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경심 교수가 매달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자문료를 받았다. 예. 근데 명목이 자문료지 사실은 WFM 경영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왔죠. 예.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는 추정들은 되게 난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모아지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온 게 없어요. 결국은 핵심은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된 사유 가운데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걸 중시를 하면 이거를 가지고는 오히려 어떤 그 조국 장관의 일가족은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중간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은 참 많아요. 말씀하신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면서 횡령 배임 쪽으로 지금 사실관계들이 정리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의혹들이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2단계. 그럼 정경심 교수를 찍고 조국 장관 후보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점. 그럼 고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많지만 조국 장관이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들도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 공모에서 위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범죄에 조국 장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다라는 예를 들어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했다거나 또는 조국 장관이 그 투자처를 결정한 데 있어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사실 의혹 수준에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수사가 되고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프닝성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오천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혐의점을 적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서류에서는 빠졌고 그 검찰 법원 통합 포탈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리기냐 얘기가 좀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가 오탈자 수준으로 입력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만약에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운데 그 24조 2항 그러니까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반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입력이 됐다면 단순히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그 범죄 사실을 입력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오촌 조카한테는 쓸 게 아닌데 아차해가지고 잘못 적었을 가능성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일부러 흘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렇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의 투자가 사실상 조국 장관이 직접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고 뭐 했는지 그러니까 다 일일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투자 과정 전체가 조국 장관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핵심은 결국은 역시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그 운용과 그 투자에 다 관여를 했느냐. 네. 1번. 예.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거나 내지 같이 했느냐. 같이 했느냐가 이게 핵심이 돼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네,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횡령 배임을 지금 그 변호사님은 그 오촌 조카의 적인데 횡령 배임을 중시하는 것은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 가족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렇죠.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정리가 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이어져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 지금 또 한 언론은 그 문제가 됐던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된 딸이래. 네. 근데 이게 고대 어떤 입시에서 제출이 됐다.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첫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논문 자체는 폐기가 돼서 확인이 안 되지만 제출된 목록은 남아 있는 것으로 네. 검찰이 이렇게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일단 보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더 여쭤보지는 않고 확인이 예. 필요한 부분이라 네. 요즘만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좀 그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지금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현재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탈검찰화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법개혁 또는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 얘기가 많이 됐던 주제이긴 한데 네. 그 이제 그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검찰을 대상으로 놓고 예. 검찰 개혁 과정에 검사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기 자신들이 자정할 수 있는 거에 사실 기대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검찰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관련 핵심적인 인물들이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인물이 지명돼서 들어가는지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초반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검찰 영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